돈의 가치가 강해질 땐 돈을 들고 계셔라. 22년 12월 혹은 23년 1월 요 정도에는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국면까지 떨어지는 23년 상반기까지는 돈을 들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곡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좀 좋지 않게 흘러가는 걸까요? 저는 이름하여 긴축의 시대 22년 하반기 경제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미 21년 중반부터 긴축적으로 통화정책 스탠스가 바뀌어가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왜 이런 형국에 놓였느냐 라는 것을 판단하실 때 여러분 거시경제를 잊으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많이들 그런 말씀 하시죠. 삼성전자가 왜 10만 전자 바라보다가 5만 전자로 떨어졌을까? 왜 떨어졌을까? 삼성전자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네,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미래 가치도 계속 좋게 보여줘요. 뭐 TSMC도 압도할 것 같아요. 3나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매번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고 실적, 최대 매출액, 최대 영업이익. 근데 왜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졌을까? 그 종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어떤 종목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건 이건 그 주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자산 시장으로 분류를 한다면 말 그대로 통화정책 스탠스가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자산 버블이라고 불렀잖아요. 20년, 21년을. 유동성이 좀 많아졌었죠. 그렇죠. 그때 자산 버블이라고 불렀다면 반대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과정. 금리가 떨어졌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 이게 긴축 아닙니까? 그때 자산 버블이라고 불렀다면 그럼 자산 버블이 수축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유동성에 의해서 자산 버블이 발생했다면 버블이 꺼지는 것도 또 역시 유동성에 의해서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삼성전자도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떨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10만 전자 바라볼 때의 거시경제 여건 제로금리 아닙니까? 금리를 있는 힘껏 다 끌어내린 0.5%포인트를 인하한 이런 금리 인하를 빅컷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지금 0.5%포인트를 오히려 인상하는 이런 거를 빅스텝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빅컷의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 그때 제로금리 달성했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었다면 지금 이 시점은 반대잖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빅스텝 행보, 자이언트 스텝 행보 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 압력이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반대의 압력입니다. 풍선을 불었다가 풍선을 빼는 느낌인 거예요. 풍선 그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그 현재 가치 혹은 이 기업의 본연의 내재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이 풍선 고무로 만들어진 이것은 똑같아요. 누군가 바람을 불었고 누군가 바람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식 전망 관심이 있고 부동산 전망 관심이 있는데 왜 금리 전망은 관심 없을까? 우리 계속 금리의 향방을 봐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물가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 행보가 더 커졌고 또 금리의 역습이 시작되는 게 이 자산 시장의 변화죠.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에 충격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는 곧 돈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는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인 거죠.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자산 버블하고 조금 구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산 버블을 가리켜서 인플레이션이다, 뭐 혹은 뭐 직급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인플레이션은 자산 버블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갈 때가 많아요. 이 인플레이션은 소비 품목, 우리나라는 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소비자들의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6% 정도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 우리 소비 품목 460여 가지 중에 뭐 지하철 요금도 있고 전기 요금도 있고 수많은 내구재와 직접 소비재까지 460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나름 소비 지출 규모가 큰 것들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중치를 주는 거죠. 그렇죠. 가중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하겠어요. 그게 6%를 기록한 거죠. 주택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안 되죠. 네, 주택은 자산입니다. 주식도 자산이죠. 네네. 그러니까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의 가중평균, 평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인 거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금리 인상 행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근데 이 자산 가치에 해당되는 것들은 주식,
부동산, 심지어 가상자산까지 아, 다 같이 돈의 이동에 반대의 행보로 움직여지니까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2020년에 팬데믹 위기 왔죠. 네. 그 팬데믹 위기는 정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위기였어요. 대학생들한테 종종 물어봅니다. IMF 외환위기 기억하냐고. 그럼 뭐라고 할까요, 혹시? 지금 세대는 거의 기억 못하지.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네. 아닙니다. 어. 그때 안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무 크게 웃으면 나이 든 거 티내는 거예요. 안 태어났다고 한 얘기는 24세가 안 되는 거예요. 24세가 안 되는 여러분들 인생에는 정말 큰 충격이었고요. 24세가 넘는 여러분들 인생에도 세계 경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충격이에요. 근데 그만큼 충격이었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뭐를 동원한 겁니까? 금리를 B컷으로 인하한 거예요.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뿌렸던 거예요. 헬리콥터 머니라고 불렸잖아요.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시중에서 돈을 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200억 달러 역사상 최대치의 유동성을 공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 공급하는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금리를 인하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진 거예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근데 그것에 따른 부산물이 자산버블이었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는 폭발적으로 오르죠. 우리나라 집값 오른 게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하면 대략 뭐 한 20%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중간이 안 돼요. 아, 이 정도 올랐는데도 중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정말 우리나라만 집값 오른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세계적으로 오른 거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오른 나라가 더 많다. 정말 많이 오른 나라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인데요. 뉴질랜드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이 45에서 50%입니다. 그러면 북섬, 남섬 있잖아요. 네. 그럼 남섬 쪽은 40% 올랐으면 북섬 쪽은 60% 오른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일련의 주가가 대세 상승장이 나왔고 부동산 가치도 대세 상승장이 왔고 이것은 금리의 영향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저는 굳이 판단을 한다면 금리가 한 70%의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산 시장을 전망할 때 네.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인가 혹은 금리가 인하되는 기조인가 이런 기조,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정책 완화의 시대인가 긴축의 시대인가 시대를 규명해 놓고 그 시대에 걸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근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 혹은 윤석열 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도 부동산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그 정책의 영향은 어떻게 보면 미미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을지라도 혹은 이 해당 2017년에서 2022년 초반까지 윤석열 대통령 보수 정권이 유지됐더라도 집가격은 올랐다는 거예요. 그만 유동성이 많았어요. 누가 이 정부를 운영했어도 집값은 올랐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물론 정책의 영향도 있지만 그 영향은 작다라고 보시고 이 거시경제 여건에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금리의 영향이 엄청난, 금리는 이제 함축적인 표현이지만 통화 정책의 영향이 이렇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롬 파월의 여러 사파들이 있는데 네.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사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에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인하 동결 여부가 세계 경제, 자산 시장 이 전반을 좌지우지한, 근데 그게 정말 메이크센스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긴축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럼 네.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이 좀 많이 끼칠 것 같거든요. 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을 같이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물 경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좀 구분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물 경제부터 보면요. 네. 초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어떤 현상이 등장하냐면 스티커 샥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예, 말인가요? 처음 들으실 수도 네. 있는데 여기 주의라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게 스티커인데 보통 이 스티커가 마켓 같은 데 가면 마트나 네.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태그가 붙어 있죠. 스티커가. 무슨 스티커일까요? 가격 스티커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건 사러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가격이 아니야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소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침체로 연결돼요. 그게 스티커 샥입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물가 보고 놀라가지고 소비로 연결이 안 되는 거. 물가 너무 높으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켜요. 소비가 침체되네? 투자도 위축돼요.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의 내수 소비가 위축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위축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물가의 급등은 샥을 주는데 세계적인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올라야지 좀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그 학문적 용어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인플레이션은 있죠. 인플레이션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적정 물가가 2%고 우리나라도 적정 물가가 2%예요. 그건 보통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정합니다. 또 그것도 시점에 맞춰서 적정 물가를 조정하기도 해요. 근데 미국의 2%가 적정 물가인데 목표 안정 물가라고 하죠. 근데 이 목표 안정 물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앙은행인 거예요.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룬다. 네. 근데 이 목표 물가보다도 초과를 하면 물가 상승률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에요. 2%만 넘어서면 그러니까 연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네. 월 물가 상승률 말고요. 연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그 나라 경제의 2%를 초과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정의내는 게 맞아요. 근데 학문적 정의는 없지만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아마도 제 개념상 제가 생각하는 느낌상 4%입니다. 그거보다 2배 정도를 초과하면 네. 그럼 4%만 넘어서면 그거는 초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미국 물가 상승률은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8%에 가깝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초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문제가 안 되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받아든 미국 물가 상승률 성적표 그것은 최근 근래 8.5, 8.3, 8.6 이게 3, 4, 5월 달 물가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는 그 물가 상승률은 6월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7월에 만나는 게 6월 달 물가인 거예요. 어제 그저께 만났던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6%. 이것도 6월 달 물가인 거예요. 7월 물가가 아닌 거예요. 물가 네. 상승률을 계산하려면 네. 그 달이 지나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통계청에서 매월 첫 번째 화요일 날 그때 지난달 물가를 발표해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 CPI 같은 경우는 2주차 때 발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그 CPI 물가 상승률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8.5, 8.3, 8.6. 근데 지금 시장의 기대는 8.8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은 8%를 초과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41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8.6%라는. 네. 그러면 초인플레이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맞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례적인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니까 그 이례적인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초금리 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도 역시 미국 나라라는 인생에 페드의 인생 속에 28년 만에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이례적인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단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례적인 물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한 행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물가가 초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수긍이 되실 텐데 이런 것들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경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22년 하반기 우리 경제는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는 이 스티커 샥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놓였다. 22년 하반기가 그렇게 판단하고요.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1.7%면 네. 미국 경제치고는 그렇게 나쁜 경제가 아니에요. 혹시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2%가 안 될 것 같습니다. 2%를 밑돌 것 같습니다. 21년 상반기가 나름 좋았는데 네. 22년 연간 경제 성장률이 2%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는 네. 곧 22년 하반기는 굉장히 안 좋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22년 하반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름하여 고물가와 저성장이 같이 만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고성장은 고물가예요. 저성장은 또 저물가거든요. 일본처럼.
그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들처럼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는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성장률도 높죠. 보통 그렇게 되는 예, 거죠. 네. 그게 보통의 인플레이션 국가냐 뭐 디플레이션 국가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안타깝게도 고물가인데 저성장인 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만 줄어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게 22년 하반기의 모습입니다.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차라리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시나리오를 그리시고 그럼 그런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의사결정할까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 실물 경제는 어쨌든 경기는 나름 버틸만 하니까 경기 그냥 위축, 경기 침체 용인하면서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버틸만 할수 있는 하니까. 거네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만큼 긴축 행보를 보일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미국만 긴축 행보를 강하게 가져가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그 정도의 속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본 물가도 뭐 7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일본 물가 상승률은 그냥 그들이 꿈에 그렸던 그 물가가 나온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걱정이던 나라가 네. 드디어 1%대 뭐 2%에 가까운 그런 물가 상승률이 나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 행보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일 필요가 없는 없죠. 거죠. 네. 그 중국은 오히려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하잖아요. 통화 정책을. 경기 진작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가 불균형하게 움직여요. 제가 22년 전망 때도 불균형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거. 그 불균형 회복이기 때문에 미국만 나홀로 강하게 긴축 행보 보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1.75,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1.75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면 많이 올린 거 아닌가요? 아마도 금리 역전 현상을 이제 우려하셔서 맞아요. 주신 질문인 것 같은데 2019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네.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았어요. 2017, 18, 19년 네. 이 기간이. 그러니까 그때 주식시장이 안 좋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미국이 긴축 행보를 보이고 한국은 그렇게 긴축 행보 못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게 뭡니까? 강달러 기조인 거예요. 강달러 기조가 계속됩니다. 그럼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니까 외국인 자금 유출이 우려되죠. 그럼 우리나라는 선택을 해야 돼요. 가치금리 인상에서 경기를 좀 포기할까? 아니면 미국이 긴축 행보할 때 우리는 좀 역전을 용인할까? 역전을 용인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 자본 유출은 있겠지만 그것으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을 만큼의 그런 스테이터스는 아니에요. 돈이 빠져나가도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나쁜 것 중에 가장 안 나쁜 것, 덜 나쁜 걸 고르는 일인 거예요. 한국은행이라고 주식가 같이 하락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나쁜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나쁨이 덜한 걸 고르는 액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지금도 충분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 수가 있을까요? 금리가 얼마나 오릅니까? 혹은 미국 기준금리는 얼마만큼까지 오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부터 먼저 드리면 네. 원론적인 답변은 그것은 물가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연준 위원이 됐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연준 위원으로서 그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연준 위원 입장에서 이 물가 상승률이 다음 주에 CPI가 발표될 텐데 그것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정도가 정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연준도 물가 전망을 하고 있고 지난달에 발표됐던 그 FOMC 결과를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23년 중반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일만 남은 거예요. 3점대 후반입니다. 3점대 후반까지. 3.75라고 보시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지금 1.75%에서 3.75%까지 계속 긴축 행보를 보이는데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오히려 반대로. 금리 인상할 일이 더 많아요? 아니면 금리 이미 인상한 게 많아요? 지금 아직 인상할 게 더 많이 더 남은 많은 거죠.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초입이라. 그렇게 올리고 있는데도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물가 잡히는 정도는 네. 상당히 후행적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왜 잡히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발 문제라고 하니까 네.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이 물가 상승세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금리 가지고 그걸 잡을 수 있습니까?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금리는 공급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경기 내에서는. 수요를 위축시켜서 물가를 잡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공급보다 수요를 줄여주면 이제 공급망 대란이 아니에요. 수요 대란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언가가 더 많은 거잖아요. 수요가 더 많은 거였잖아요. 근데 수요를 잠재우면 자연스럽게 잡히죠. 공급망 대란 오르지 않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한 가지 경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행보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 지표가 어쨌든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일이 있겠죠. 그걸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 피크아웃 찍는 지점이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7, 8월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 유가도 22년 2분기가 고점이고 3, 4분기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고유가입니다. 그래도 피크아웃은 찍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것은 물가 상승률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죠.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밖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무리 높아도요, 23년에는 무조건 잡혀요. 산수적으로 잡혀요. 산수? 네, 네. 산수입니다, 산수. 작년에 100원이었어요. 올해 200원 됐어요. 그리고 내년에 300원 됐습니다. 계속 100원씩 올랐죠. 근데 산수적으로 상승률이 100%, 이번에는 50%. 잡히죠? 산수적으로도 잡혀. 다른 말로 얘기하면 22년 한 해에 그 가격 상승세가 그렇게 높았다면 그 정도의 상승폭을 유지하지 않는 한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은 떨어지죠. 그러나 여러분의 체감 물가는 안 잡힐 수 있죠. 왜냐면 작년에는 300원인데 올해 400원이니까 너무 비싼 거죠.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라는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는 상승률이 피크아웃을 찍고 떨어지는 개념이니까 여전히 높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이라는 것이 22년 하반기만큼 23년에도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원 효과라고 하는데요. 금리 인상 행보가 있다가 그게 서서히 완화되다가 그 기간에 머무는 게 있어요. 되게 재밌게도 나머지 모든 변수들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아웃을 찍고 떨어지는 건데 이 기준금리는 결정하는 금리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물가는 상승한다. 근데 기준금리는 인상한다. 인상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인상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시중금리는 결정되어지니까 시중금리가 상승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기준금리는 결정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고원 지점을 형성해요. 그게 23년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점부터는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거의 맥스 찍는 그쵸? 곳이 2023년 그럼 중반이라고 그 지점부터는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도 뭐를 받아야 돼요? 변동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2018년 7월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부채를 지었는데요. 그때 제가 변동으로 받았을까요? 고정으로 받았을까요? 제가 2020년 연중에 다 상환하겠다는 계획하에 변동으로 받았어요. 더 낮아질 것으로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것도 재테크입니다. 이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데 마치 구독 서비스처럼 매월 그 이자로서 그 지급을 하는 거예요. 비용을 내는 거예요. 비용이 대충 뭐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효율적으로 받아야죠. 그게 재테크예요. 월급쟁이 부자들은 대출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전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는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가 맞죠. 단기간으로 좀 2023년 중반까지라고 그렇죠. 본다면. 역시 여러분들의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 그 스케줄도 같이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대출 상품도 갈아타도 되거든요. 지금 고정해놓고 추후에 그때 변동으로 갈아타도 갈아타는 되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의 양방 너무 중요하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언제 오는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입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22년 3분기, 4분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는 높죠. 네. 성장세는 꺼지죠. 이제 이미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했었죠. 이런 것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 오르지만 소득도 늘어나면 괜찮아요. 소득이 줄지만 물가도 같이 떨어져주면 그나마 괜찮아요. 이게 지금 일본 경제예요. 둘 다 떨어지는 게.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힘듦이에요.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는 시점, 그게 23년이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22년 하반기가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고 23년이 말 그대로 경기 침체, 리세션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 2년 정도 전만 해도 네. 저희가 뭐 주식을 사거나 네. 부동산을 사기만 해도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근데 네.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럼 돈을 네. 어디에 좀 넣어둬야 될까요? 돈의 가치가 강해질 땐 돈을 들고 계셔라. 아, 현금으로요? 그렇습니다. 현금이 이제 저축이죠, 저축. 네. 근데 왜냐면 은행의 저축 상품들도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원래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이 어차피 돈의 이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의 이동을 알고 먼저 한국 주식 팔고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시키는데 은행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발 나한테 저축해 주세요 하겠죠. 네. 그렇게 유인하기 위해 특판 상품을 내요. 물론 저축 그 총액이 높은 건 아닙니다만 1,000만 원까지는 몇 퍼센트 이런 거 이런 특판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축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이런 시점인 거예요. 근데 다시 1970년대처럼 10% 금리 그런 금리는 안 옵니다만 적어도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까지는 돈을 들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 여러분 월급쟁이 부자들이시잖아요. 월급을 그냥 월급대로 모으시는 게 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잃지 않는 투자, 방어적인 투자가 더 적합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돈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잠실 아파트가 뭐 3, 40년 전에 뭐 1억이었는데 지금 뭐 30억 됐다. 30배 올랐다. 새우깡이 1970년대 얼마였습니까? 여쭤보니까 50원. 아, 지금 새우깡이 아마 뭐 한 1,200원, 1,500원 합니다. 자, 그러면 1970년대부터 새우깡 만봉지 사놓을 걸. 그게 말이 돼요? 물가 상승세는 말 그대로 그 물가, 인플레이션 자체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다만 그곳에 돈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수익률. 새우깡은 뭐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새우깡을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이건 가치가 다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산이 아닌 거죠. 다만 1,000만 원을 저축했을 때의 수익률이 그 금리잖아요. 저축금리. 그게 만약에 5%다. 그럼 5% 수익률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더라도 네. 어쨌든 5%의 수익률을 줘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 그것은 반대로 이것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키는 투자가 오히려 버는 투자라는 거죠. 저는 상대적으로, 부는 상대적인 거니까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투자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히려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지는 국면이니까 저는 현금 보유 비중이 낮고 네. 다만 이 주식 가치가 언제까지 조정될까를 판단하신다면 22년 하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에 역행한다라고 봤을 때 네. 기준금리가 23년 중반까지 상승한다고 보면 그로부터 약 6개월 전까지 선행하니까 주가라는 게 2022년 12월쯤이면 그때쯤 제가 다시 한번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23년 중반까지 금리가 인상될 일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6개월 전까지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22년 12월 네. 혹은 23년 1월 요 정도에는 말 그대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국면까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반등은 할 텐데 이 반등과 함께 경기 침체가 만나지. 그러니까 실적도 나빠지는 거죠.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주식 가치가 전반적으로 오르긴 오르겠지만 반등세가 20년에 드라마틱하게 올랐던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올랐던 네, 것처럼. 그런 대세 상승장을 네. 기대하시고 투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주식시장이 그렇고 또 한 가지가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조금 다소 실물 경제랑 같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좋다고 했을 때 돈을 옮깁니까? 근데 지금 이게 모든 게 돈의 이동 때문이에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혹은 앞으로 금리가 이만큼까지 오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돈을 돈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현금을 확보하자 차라리 지키자. 먼저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먼저 돈을 그쪽으로 옮긴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라 돈이 빠진 거예요. 돈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나 돈 이동해야 되겠어 하면서 지금 집 내놓습니다. 그러면 당장 팔립니까? 그리고 계약이 성사돼도 실제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 거는 몇 개월 뒤죠. 네. 이게 경기 후행적인 거예요. 그리고 금리 고점에 달았을 때 도저히 이 대출, 이런 대출에 의존해서 집 살 수 없어
하면서 매수세의 영향을 그때쯤 더 주기 때문에 더 격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지금 시작인 거고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23년 중반까지 안 좋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늦게 움직이네요. 안 좋은 국면이 네. 당연히 안 좋고요. 실물 경제 충격하고 같이 맞아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중에 가장 후행하는 변수가 뭔지 아세요? 그게 실업률 지표예요.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해고 절차를 갖고 싶겠죠. 신규 채용을 안 하겠죠. 근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나가려고 하겠어요? 안 나가죠. 최대한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국면에서 인사 이동도 적고요. 경기 충격을 맞이할 때 해고를 하는 그런 과정도 뭐 얼마간의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실제 경기 충격이 오고 기업들이 굉장한 문제에 봉착하고 그리고서 실업률이 올라요. 실업률이 또 굉장히 높게 오른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온 거예요. 이미 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뭐라고 판단하시면 될까요?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네. 실업률 안 좋고 또 경기 위축되니까 팬데믹 위기 때 비컷한 것처럼 네. 또 금리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중요하겠네. 물가가 잡힌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경제가 계속 순환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생물이고 금리는 혈액이다, 피다. 제가 그런 문장을 남겼죠, 책에다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22년 말까지는 그래도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이제 원화로 보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외국 돈,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네. 걸로 좀 보유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3개월 전에 이 영상을 찍었다면 네. 당연히 달러로 바꾸세요라고 했을 거고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1,300원 언저리에서 더 올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환율 방어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 네. 되게 재밌게도 미국만큼 긴축 행보를 강하게 가져가는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강한 나라가 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유러피언 국가들도 긴축 행보 보이지만 미국만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품목 전반에 걸친 가격 상승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에 걸친 가격 상승 압력을 잡으려면 중앙은행이 나서야 돼요. 그런데 유러피언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좀 비슷하게 높지만 7%대 후반 요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가. 네. 근데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가중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압도한 기여도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네. 품목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유럽 경제에서는 역시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로서 긴축 행보를 가져가긴 하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자원부의 역할이 좀 더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연구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네, 물가 상승률을 따지는 기준 자체가 유럽이랑 미국이랑 다 다른 건가요? 물론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나라마다 통계를 추계하는 기법이나 방식이 유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유사해야 비교할 수 그걸 있으니까. 비교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럽, 한국 지금 정도는요. 네. 굉장히 그냥 그대로 비교할 만하게 아.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음.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달러 기조가 유지된다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달러로 전환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달러를 갖고 계신 분은 달러를 계속 갖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달러로 교환하거나 달러를 원화로 바꾸거나 이런 것 바꾸는 행위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22년 하반기까지는 그 강달러 기조가 유지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홀딩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바꾸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300원이면 아마 몇 년 만에 최고 네. 수치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얼마까지 또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환율이 더 네.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바이든이 강달러를 원해요. 그러면 됐죠. 강달러가 좋은 겁니까? 약달러가 좋은 겁니까? 그거는요. 강달러도 좋고 약달러도 좋은 거예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바이든이 받아든 숙제가 뭐냐면 물가 잡아라 이거예요. 그럼 물가 잡는 데는 뭐가 유리합니까? 강달러가 강달러.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사오는 그 수입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이만큼 부과하다가 그것까지 철회하는 마당이에요. 강달러를 유지해야만 수입 물가가 잡히죠. 수입 물가가 잡혀야 소비자 물가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보를 계속 보일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선거까지는요. 승패를 떠나서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고요. 한국은행이 같은 속도를 가져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강달러 기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달러 시대에 우리나라한테 좀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고환율일 때는 우리나라 주가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주식 가치는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같이 결정하는 거. 그냥 손쉽게 말씀드리려면 정확한 비중은 아닙니다만 3분의 1씩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이들 또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이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시키고 또 달러 가치가 강하니까 한국에 투자했던 돈 빨리 빼자 하는 그런 액션이 이루어지는 게 외국인 자금 유출인데, 근데 그런 마당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 사주고 혹은 개인 투자자들끼리 사고 팔고 하면 가격이 버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수요의 3분의 1, 우리 국내 코스피 수요의 3분의 1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그럼 이들이 빠져나가는데 주식시장이 견뎌낼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재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도 테슬라가 더 커요. 테슬라의 주가가 그래요. 그럼 테슬라의 현재 가치, 내재 가치입니까?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런 마당에 실적도 계속 좋아요. 그러면 최고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국면에는 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련의 이 주식시장의 모습은 어떤 종목이 잘못해서 어떤 종목이 잘했는데 얘 왜 자꾸 떨어지지? 그게 아니라 그냥 매크로가 결정짓는 국면인 거잖아요. 종목의 영향이 아니라 매크로가 결정짓는 것이고, 사실 매크로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20년에 투자 잘해가지고 성공하셨다. 죄송합니다만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 성공했을까? 다 성공했는데요. 다 성공했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역시 매크로가 결정짓는 거였죠. 그러니까 매크로를 그냥 잊은 채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종목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다. 종목이 아니다. 그 시점을 놓고 적극적으로 주식 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종목을 따져드는 것이지, 시점이 안 좋은데 굳이 어떤 종목이 좋을 거야, 이거는 적합한 판단일까 하는 의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들은 뭐 상승장에서도 돈을 얻겠지만 네. 하락장에서도 돈을 잘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진실의 순간이죠. 하락장이 돼야지 초보와 고수가 맞아요. 좀 구분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하락장이라고 판단하시는 그 국면이면 아예 잠깐 나와 계시는 것도 좋은 투자다. 그게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셔라라고 계속 일관되게 들었던 이야기였고요. 진짜 전쟁이 종식되고 나면 종식된 이후에. 네,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굉장히 제가. 중요합니다. 네. 돈의 이동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실물 경제의 이동에 앞서서 항상 움직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이 팬데믹 위기 왔었죠. 네.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근데 국제 유가가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었어요. 제가 딱 봐도 이 자켓 너무 멋있으신데 자켓 좀 저 주세요 하면 주실 네. 거예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30만 원 주시면 제 자켓 드릴게요 라고는 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30만 원 드릴게요, 자켓 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걸 됩니까? 하면 돈까지 드리는 거죠. 그거 안 되죠. 국제 유가 마이너스 37달러가 그겁니다. 실제 팬데믹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원유 수요가 엄청나게 줄겠죠. 공장 가동도 멈추고 교통량, 해운량, 뭐 항공 물동량 다 위축되겠죠. 그럼 줄 거 같으니까 돈을 먼저 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원유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물론 후에 급감했겠지만 실제 급감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해보면 역시 전쟁이 발생했죠. 전쟁 발생하면서 실제 경제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경제 제재 가할 거야.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마. 경제 제재 가할 거야. 그리고 나는 even steeper price, 훨씬 더 강력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이런 표현까지 할 때 그때 국제 유가가 치솟는 겁니다. 선물 시장에서. 먼저 와, 바이든이 저렇게까지 얘기했어? 정말 경제 제재 가겠네? 돈을 빼는 거예요.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전쟁이 종식될 것 같다라는 이런 감지, 사인,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자마자 국제 유가가 뭐 9% 이렇게 떨어지죠. 네, 선행에서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이 정말 종식될지 언제 종식 안 될지 그건 저도 모르니까. 다만 종식 선언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정확한 이제 전쟁의 종식이네 아니면 뭐 휴전이네 이런 판단이 들어서는 그런 사인이 있을 때는 말 그대로 국제 유가가 폭락할 겁니다.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뭐 구리, 알루미늄 뭐 이런 원자재 가격 네. 그리고 농식품 가격도 원자재 가격은 다 폭락할 거예요. 전쟁이 끝났네. 이제 이 수급 불안이 해소되겠네. 근데 수급 불안이 지금 당장 해소된 게 아니에요. 당장 그 노드스트림 이거 막에 여는 게 아니에요. 천연가스 바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물 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조정 국면이 길지 않아요. 길어야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그 구간은 아마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월급쟁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실제 투자 기회라고 보고요. 조정이 됐을 때 또 다른 여러 메시지들이 돌 텐데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예요. 네. 자, 점쟁이는 아닌데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아마도 그때쯤이면 한 조정이 좀 될 때쯤이면 복구, 전쟁 복구 그 얘기가 지금 뭐 이미 돌고 있지만 네. 전쟁 복구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돌 겁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분 뭐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또 일어날까요? 원자재죠. 다시 원자재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자재를 구성하는 시멘트 수요 늘어나고 철근 수요 늘어나고 구리, 전기 깔려면 구리 필요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떤 원자재일까를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책에다가는 그 원자재 중에서 특별히 이 원자재 시원하게 밝혀주시죠. 예, 식료품 원자재. 왜냐하면 22년 중반까지 네. 세계 곡물 가격 지수가 역사상 고점을 찍었는데요. 네. 역시 식량 가격 지수도 고점을 찍었고요. 이런 지표들도 그렇고 최근 한 3년 연속 국제 곡물 가격이 다 치솟았는데 곡물 가격이 지금까지 오르게 된 그 배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그 요인들이 22년 중반까지 곡물 가격을 치솟게 만든 요인이었는데 실물 시장에서. 네. 근데 이 요인들, 이 몇 가지 요인들은 25년까지도 다 유효한 것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가지가 이상기후죠. 메뚜기 때, 라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상기후는 23년, 24년까지도 계속 유효한 요인이 되겠죠. 곡물 공급을 엄청나게 줄이는. 그것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두 번째 요인이 바이오연료예요. 왜냐면 작년에도 22년 전망 얘기할 때 네. ESG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행보가 엄청나게 이어지는데 그때 예를 들면 우리 경유를 여러분 주입하시면 그중에 3.5%가 바이오 연료거든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뭐 이런 것들이 바이오 에너지인데 이 바이오 에너지가 옥수수, 대두, 파뮤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이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 비율이라고 있고요. 그게 3.5%가 의무를 준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비중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인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GS 칼텍스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같이 바이오 연료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신규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바이오 에너지 산업으로 진출하게 만드는 이런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이오 연료를 구성하는 원자재 수요, 옥수수, 대두 같은 네. 이런 수요를 계속 늘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4년, 25년까지도 유효하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러시아산 곡물, 밀 최대 공급국 중에 하나거든요. 러시아도.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세계 최대 해바라기 씨유 공급국입니다. 1위예요, 1위. 그 밖에도 뭐 러시아도 비료 공급 1위고요. 농산업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도 밀, 콩, 옥수수 뭐 세계 6위, 7위, 9위 뭐 이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곡물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곡물 가격이 치솟은 것도 있는데 사실 전쟁이 종식돼도 당장 공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작지가 35에서 40% 훼손됐어요. 그리고 파종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작지가 복구되는데도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식량 전쟁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의 종식과 함께 뭔가를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재고요. 그 원자재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원유나 비철금속 가격이 이 원자재 가격 CRB 인덱스를 끌어올리는 역할이었다면 전쟁 직후부터 좀 가격을 더 급격히 끌어올리는 역할은 옥수수나 대두와 같은 이 농산물 원자재 가격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가격에 추종하는 ETF 투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전쟁 종식 외에도 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까요? 20년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게 바로 코로나19였죠. 네. 그리고 21년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게 백신이었어요. 그리고 22년의 경제를 좌지우지한 게 전쟁이었죠. 네. 전쟁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됐고 그것 때문에 초긴축의 시대가 온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전쟁의 종식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거고요. 그리고 23년에 전쟁이 종식될 수도 있고 그건 저도 모르지만 전쟁의 종식 시나리오를 생각하신다면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현금을 좀 많이 저축 특판 상품을 이용해서 보유하셨다가 그때 좀 적극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 거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신흥국 위기입니다. 정확히 이 자이언트 스텝이 28년 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28년 전이 1994년입니다. 그때 신흥국 경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데킬라 효과라고 합니다. 멕시코를 상징하는 술이 데킬라. 이제 데킬라인데 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할 때 멕시코가 무너진 거예요. 외환위기에 터진 거예요.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 혼자 당한 게 아니라 멕시코 주변국들한테 다 같이 돈을 뺀 거예요. 이게 마치 데킬라에 취해서 한 번에. 모두가 쓰러지는 느낌. 그게 정확히 28년 전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중에. 네.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 인상한 적이 없었어요. 불과 가장 최근에 긴축 행보를 보였었던 게 2015년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2015년 12월에서야 금리를 인상했는데 그때 인상폭이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그리고 또 언제 인상했는지 아세요? 2016년 12월에. 1년 만에 네. 또 금리 인상했는데 역시 베이비 스텝. 그리고 2017년부터 나름 본격적으로 인상했는데 3번에 걸친 베이비 스텝. 근데 이 자이언트 스텝은 한마디로 3번에 걸친 베이비 스텝을 합친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네. 그럼 15년, 16년, 17년 동안 총 다 해서 5번의 베이비 스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다 한 거예요. 미국은.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했으니까.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신흥국들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네. 너네들만 입이냐라고 지금 정말 울상이에요. 신흥국들은. 미국이 자꾸 자국 물가 잡겠다고 긴축 행보 보이니까 외국인 자금 유출이 현실화됐고 실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빠졌고. 신흥국에서. 그리고 이미 구제금융 신청한 신흥국도 있고 또 그 국가 비상사태 선언한 국가도 있고 네. 그리고 IMF가 진단을 했거든요. 정말 위험한 나라가 몇 개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22년 하반기부터 전개될 이 실물 경제 충격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 우방국과 중국 우방국이 다시 한번 격돌을 한다면 대만을 놓고 격돌할 것이다. 특히 양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11월 네. 미국 중간선거 있고 또 이 시진핑 입장에서도 뭐 공화당 회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좀 민감하게 대만을 놓고 격돌할 텐데 실제 싸우지는 않다 하더라도 겁주기 위한 행보 있죠. 예를 들면 뭐 항공모함을 뭐 일본 군해까지 뭐 온다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만을 놓고 격돌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한 번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글로벌 소싱이잖아요. 중국으로부터만 소싱 받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선풍기 하나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까요? 이거 원유 들어갑니다. 원유 없이 이거 플라스틱 못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이 플라스틱, 여기에 들어가는 뭐 비철금속, 구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여 개 나라가 같이 만들어요. 어떤 나라에서 완제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그 제품이 생산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원자재 소싱이 글로벌리 이루어나요. 그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시 중국이나 중국 우방국으로부터 소싱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소였죠. 요소를 사와서 요소수를 만드는 거죠. 근데 요소도 97.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마그네슘은 100%, 또 뭐 니켈,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철금속, 광물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것들이 있고 중국 말고 중국 우방국들에 의존하는 것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충돌할 때는 마치 요소 공급 차단과 같은 사드 배치했을 때 한국한테 우리 단체 관광객 안 보내 뭐 이런 것들이 뭔가를 차단하는 일이 국제 간의 교류를 막겠다라는 게 이게 경제 보복이거든요. 역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만한 가뜩이나 22년 하반기에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어떤 특정 원자재 공급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물가는 또 뛰잖아요. 물론 IPEF 참여국으로부터 소싱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 요소수 대란이 있었을 때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사오는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중국에 의존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에서 사오는 게 제일 싸니까예요. 그렇죠? 남겨야 되니 이유는 그렇죠. 남겨야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른 나라로부터 소싱을 받는데 우당탕탕하는 일이 있죠. 그 기간 안에 뭐 물류 대란이다 이런 가격이 치솟은 것처럼 그 이후에도 여러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대신 수입할 수 있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22년 하반기의 변수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변수가 등장할 때 또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 좋겠죠. 주가가 빠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22년 말까지 22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올해 말까지. 그러면 물린 사람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플이 달릴 걸 감안하고 답변을 드린다면 네,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맞죠. 그거는 네. 똑같습니다. 주식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과 주식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 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합리적 동물이다라고 하지만 비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맞는데 감성적으로는 그걸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랫동안 만난 연인이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헤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너한테 줬던 선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썼던 시간, 추억 이것 때문에 너랑 못 헤어져. 다 돌려줘. 막 이런 거 있죠. 그럼 이 감성이 작용된 건 결국 감성적으로 뭐를 고려한 거야? 이미 지금까지 쓰여진 돈. 그러니까 비용도 다 돈이라고 할게요. 시간도 다 돈이고. 네. 이게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썬크 코스트. 이미 지불된 비용이에요. 근데 이 연인이 더 오래 만난다고 해서 이것을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려받지 못할 것, 이미 매몰된 비용을 계속 고려해서 헤어지지 못하는 행위가 비이성적인 행위예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제가 연애학개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썬크 코스트를 설명드리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고민한다고 밥을 남겨요. 근데 이미 배불러요. 배부른데 밥을 남기는 행위는 농사 짓는 할아버지 입장에서 쳐죽일 놈인 거예요. 좋지 않죠. 좋지 부모님 않죠.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에서는 다 남기지 말고 드세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남긴 밥을 굳이 먹는 행위는 추가적인 마이너스를 불러일으키죠. 왜냐하면 밥 한 공기 사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을 다 합하면 땀과 피와 눈물까지 다 합해서 그 비용이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밥 반을 남기면 5,000원을 버리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미 10,000원을 썼다니까요. 5,000원을 이 반 공기를 남겨도 이미 쓴 거고 다 먹어도 이미 쓴 건데 이 먹는 행위가 어차피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저로서는 또 추가적인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죠? 네. 그걸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비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도 비합리적이에요. 주식 투자만큼은. 여러분의 재테크나 투자 관점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미 물렸다. 그럼 앞으로 더 떨어지는데 담으면 자
추격 매수해가지고 물타기를 하면 하락률은 줄어들죠. 네. 그러놓고 마음을 안심 갖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결국에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면 우상향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네. 우상향하는데 지금 매크로를 봤을 때 이게 내일부터 우상향할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왜 담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다 떨어지고 나서 담아야 되죠. 적어도 박스권 기간은 지나서 담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담는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는 지금 다 팔아야 된다는 시점이라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가슴 아프죠. 10만 전자에 사서 5만 전자에 갖고 계시다. 그럼 이 값이 더 떨어질지 더 오를지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다만 이 매크로 경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22년 하반기 내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굳이 들고 있는 행위는 혹은 추격 매수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마이너스를 가져가는 거니까 남은 밥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마이너스 본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구간에 더 들고 있는다고 한들 이것은 추가적인 마이너스만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덜 마이너스를 보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언제냐라는 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라는 것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매수, 매도 같은 의사결정에 해당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손실을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지 확정 손실을 경험하시라는 의견 아니니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누구는 사라고 하고 누구는 팔라고 하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셔라.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증권사에 소속되어 계신 인플루언서들은 네. 팔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에 계신 분은 역시 부동산을 팔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팔지 말고 주식은 계속해야 된다. 부동산은 계속해야 된다. 다만 이때는 이런 부동산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주가가 이제 반등 시작할 때 어떤 종목에 좀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종목들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많이 떨어진 종목이겠죠. 많이 떨어진 종목.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테크주인데요. 아, 네. 이 테크주의 그 성격을 보시면 실적에 투자하는 게 아니죠. 기대에 투자를 하는 거죠.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일 때는 대세 상승장을 이끄는 역할을 해요. 폭등을 하죠. 그렇죠. 네. 반대로 대세 하락장일 때는 또 대세 하락을 견인해요. 이건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역시 돈의 이동 때문입니다. 현금성 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돈을 이동시켜 나가요. 그럼 주식시장에 돈을 빼죠. 그럼 가장 먼저 여러 자산 중에 뭐부터 뺄까요? 변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빼요. 그래서 가상자산이 가장 먼저 빠지는 겁니다. 변동폭이 크고 불확실한 거. 그런 것부터 빼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돈 벌었겠다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빼는 게 주식인 거고 그 다음 빼는 게 부동산인 거예요. 순차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많은 것부터 빠지는 그렇죠. 거네요. 소위 공격적 투자라고 하잖아요. 주식도 공격적 투자거든요. 자, 근데 이 주식 종목 중에서도 보통 먼저 빼는 것은 실적이 기반이 되는 게 아니라 가치의 투자, 미래 가치의 투자를 했던 경우일 거예요. 그리고 대세상승장 때 더 올랐고. 많이 올랐고.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자산 버블이라는 단어를 자꾸 잊으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20년, 21년 자산 버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산 버블이 야기된 그 배경이 결국은 이렇게 생각보다 내재 가치보다 더 높게 상승한 그런 종목이 버블이 그게 버블을 이끈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꺼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종목부터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하는 주에는 또 역시 그런 종목이 더 대세 상승장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인 거죠. 테크주가.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 테크주를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이제 컨셉을 잡으시고 그 다음 시점을 좀 구분하신다면 네. 이거는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시기가 좋을 때 테크주로 한다고. 많이 올랐지만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 그렇죠. 등락이 심했던 종목이 네. 가장 대표적인 테크주인데 역시 이제 반등하는 구간에는 이런 종목들이 소위 반등세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이제 22년 말 23년은 실적마저 안 좋은 국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좋은 그런 영역인데 실적 발표도 계속 괜찮아요.
그러면 아주 유망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혹시 넷플릭스 같은 주식은 어떤가요? 아, 예, 넷플릭스 많이 떨어져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네. 넷플릭스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냥 대표적인 그런 테크주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나 OTT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있어서의 이루어지는 국면도 물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떨어지고 다 같이 오르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당연히 반등세도 그때 더 높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전쟁의 종식을 예감한 듯이 전쟁 복구와 관련된 주식 종목이 괜찮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정도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래서 전쟁의 정도, 시작, 그리고 막 격전, 막 서로 싸움, 뭐 이런 전쟁의 정도도 있을 텐데 피크아웃 찍고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네, 복구와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주가가 박스권에 갇히는데 그나마 그런 복구와 관련된 영역들, 그런 기업들이 이 하방 압력을 덜 만드는, 저지하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은 투자예요. 왜냐하면 복구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년, 3년 갑니다. 이것도 장기 투자에 해당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치 투자주였던 네. 삼성전자는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도 굉장히 유망하고요. 또 IPF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반도체 동맹이기 때문에 소재와 설계, 우리가 갖고 있는 생산, 이게 다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끈끈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예를 들어서 IPF 출범 이후에 뭔가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반도체를 잃으면 안 되거든요, 중국도. 아,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바이어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에 중국이 제동을 걸면 우리나라도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것은 팬데믹 위기보다 더 클 수 있어요. 만약에 반도체 수출을 차단한다 그래요. 근데 그만큼 중국도 우리나라 반도체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없으면 중국 산업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부메랑이 될 공격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소 공격을 한 것처럼 한류 스타들 광고 타지 않게 해. 뭐 이런 것은 자국의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좀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IPEF 출범 혹은 그 이후에 대만을 중심으로 한 격돌 이런 것이 있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흐름, 그러니까 지금 오만전자까지 떨어진 이게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가치 주고 또 테크 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담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말씀드린 대로 22년 말부터는 주식 적극적으로 담을 겁니다. 다시. 그때는 당연히 삼성전자도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초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주 담으셨나요? 네. 그때 꼭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분위기가 날로 안 좋아지는 지금 네. 좀 위기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외부 환경, 거시경제 여건을 좀 알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불확실성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한테 불확실성이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겐 그것이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알고 있고 혹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또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께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2년 말 23년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런 경로로 이런 시나리오로 경제가 운용되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나신다면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견 드리면서 나에 대한 투자를 좀 선행하실 필요가 있겠다 의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